코로나 관련 하루 사망자가 40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후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요양시설 사망자가 70%에 달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치소의 한 수용자는 확진자 8명이 한 방에 수용되어 있다는 손피켓을 보였고 자가격리자가 구치소 단체 수감방에 수용되기도 했다는 재소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의료진이 백신 접종 대상에 올랐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오늘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백신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벌 대상을 완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당과 정부를 거쳐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경제계, 노동계,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을 6개월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강조 혐의도 없다고 봤습니다. 무순이 청약이 서울 상암의 한 가구가 나와 30만 명 가까이 몰리면서 청약 앱과 홈페이지엔 접속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현직 구의원이 심야의 파티룸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키는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4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시설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의 현재 상태가 아비규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의료진을 직접 연결해서 내부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 지난 21일 이곳 종사자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모두 32명이 감염됐습니다.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35명 늘어나 3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40명으로 늘었는데 70%가 요양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이번 달 들어 모두 333명이 숨져 11월과 10월에 5배를 넘겼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달에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어져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분들의 인명피해가 시차를 두고 조금은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퍼진 조용한 전파가 고령자가 많고 거리 두기가 어려운 요양병원 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월 3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2주 더 연장하겠습니다. 수도권 152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어제까지 찾아낸 숨은 전파자는 1,460명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 가운데는 코호트 격리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확진된 환자와 의료진을 시설 안에 함께 격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추가 감염 위험이 높고 중증 환자를 신속히 전담병원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코호트 격리된 병원 안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코호트 격리의 역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된 부천의 한 요양병원. 보름 새 확진자는 160명 이상으로 늘었고 27명은 위중한 상태인데도 치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아직도 확진된 환자 21명과 의료진 10명이 남았는데 특히 의료진은 감염된 상태로 환자들까지 돌보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의사협회는 코호트 격리가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역 대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적절한 치료도 할 수 없는 곳에다 코호트 격리를 해버렸으니까. 175명이 확진된 서울 구로의 한 요양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일한다는 한 의료진은 일본 유람선처럼 갇힌 채 죽어가고 있다는 청원글을 올렸는데 1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현재 코호트 격리된 전국의 요양병원은 모두 17곳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집단 발생들 또 환자 발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간병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 요양병원을 수도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유행 당시 경북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이미 코호트 격리에 문제가 드러났었는데도 늑장 대처에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전국 요양병원을 강타하면서 상당수 병원들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의사는 현재 상황을 아비규환이다,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2주째 코호트 격리 중인 서울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직접 연결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유리 의료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주째 출퇴근을 못 하신다고요? 네, 2주째 계속해서 병원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원의 상황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채로 수많은 확진자를 냈던 일본의 유람선과 같다, 이런 비유도 나왔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곳 병원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람선 비유가 참 맞는 말이고요. 저희는 이 안에서 외부에서 도움 없이 저희들 자력으로만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고자 했지만 그러면서 인력이 이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고 지금까지 남아있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 가지 못한 환자들과 그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의사와 의료 간호사와 모든 사람들은 이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병원 내 중증 환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럼? 중증 환자들 굉장히 위험해요. 코로나19에 걸려서 저희가 매일매일 이분 제발 좀 데려가서 전담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그 진료 주치의가 울며 불며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도 매번 중앙본부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환자도 3, 4일 뒤에 전원 갔습니다. 그 3, 4일 동안 그 담당 주치의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발을 동동 굴렸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100명 가까운 간병인들이 이탈하면서 확진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기도 하고 또 과로로 쓰러진 의료진도 여러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쓰러지고 있고 예. 수간호사 중에 안 쓰러진 사람이 없을 정도고 수간호사 선생님 어떤 분은 영양제 맞으면서 영양제 투혼하고 있어요. 자기 문제로 자가격리를 하든지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예. 그분들 거의 원래 3교대 해야 되는데 3교대 안 되고 2교대 넘어서 하루에 24시간 거의 근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도 2주 내내 자기 환자 밤 새벽에도 계속 다 보고 있어요. 24시간 콜드입니다, 지금. 예, 뭐 그렇게 환자를 보시면 뭐 우리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공포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2주가 넘었어요. 이미 적응이 됐고 예. 걸리면 걸리지라는 심정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내 환자들은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생활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버텨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요양병원에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뭐 음압병동 이런 건 없는 것이죠? 전혀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전담 병동을 만들었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들 나온 분들만을 위한 병동으로 그분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어쨌든 정부 방침이 코호트 격리를 해제하고 다른 곳으로 환자를 옮기겠다 이런 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거는 사실 빨리 확진자를 빼주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에 그냥 기다리고 두는 거는 방치하는 거거든요. 예. 이분들을 살리려면 여력이 되는 병원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려면 여력이 되는 병원으로 보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유리 의료과장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되겠고요. 정부의 효율적인 대책이 빨리 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상황도 심각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오늘까지 관련 확진자가 무려 762명으로 수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첫 사망자도 나왔는데 지난 2001년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윤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구치소 창살 사이로 수용자가 종이를 펼쳐 보입니다. 질병본부 지시로 확진자 8명이 수용됐다며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62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수용자 3명 중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입니다. 전수조사가 거듭될수록 확진자가 늘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23일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서울 남부교도소로 옮겨진 16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분산 수용된 경기 여주와 강원 북부교도소를 긴장케 했습니다. 현재는 환자를 최대한 발굴하고 또 적절하게 격리 이송 조치하고 또 관리하면서 조사와 관련해서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기. 동부구치소 관련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67살 윤모 씨로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금 3,700억 원 횡령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가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윤 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형 집행정지로 지난 24일 구치소를 나와 치료를 받던 중 27일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씨가 평소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부구치소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걸까요? 저희 취재 결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일부 재소자들이 일반 재소자와 한 방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증상이 없던 한 수감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실한 재소자 관리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자 2명이 쓴 진술서입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을 포함해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지난 19일 밤 갑자기 다른 방으로 옮기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열흘째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2주를 채우지 못하고 다른 재소자와 방을 같이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 재소자들의 항의에 구치소 직원은 상황이 급하니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과 함께 방을 쓰게 된 재소자 윤모 씨는 나흘 뒤인 23일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외부에 있는 지인에게 알렸습니다. 윤 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방을 쓰기 전인 지난 18일 코로나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을 같이 쓴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윤 씨는 어제 청송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밖으로 나가거나 운동 시간이거나 온수 목욕이 다 제한이 돼서 거진 한 달 가까이 방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 동부구치소 측은 윤 씨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때까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추 장관이 오늘 동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사과를 하자 이제서야 구치소를 방문한 건데 그나마도 직원들 격려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동부구치소 사태의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는 듯한 법무부의 해명 자료도 논란을 낳았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부실 대응 지적에 법무부가 낸 반박성 자료입니다. 지난 1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직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와 송파구 측이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자체 예산으론 전수검사가 곤란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울시 측은 일방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는 물론 서울시와 송파구,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이 협의해 밀접 접촉자부터 검사한 뒤 전수검사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설명자료까지 냈습니다. 법무부 주장처럼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 사과했지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정행정 최고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마디 입장 표명 없이 오늘 오후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아 30분간 직원 격려와 당부만 남긴 뒤 돌아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미국의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CEO와 27분 동안 전화통화를 해서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대통령이 전화만 하면 백신이 이렇게 쉽게 구해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안 한 것인지, 백신 구매를 못한 책임은 질병청에 있고 공원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이 이 국면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물론 잘한 걸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의문이 끝없이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복원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 백신 확보 현황을 묻는 야당의 질의에 정부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일반 예상과 달리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늦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더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고. 하지만 전 세계 40여 개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뭐 하느냐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백신 확보의 책임을 질병관리청에 돌렸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 백신 구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더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백신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미 제약회사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 스테판 반셀과 27분간 통화를 해 2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내년 2분기에나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진작 했어야 할 백신 확보는 안 하다 이제야 생색을 낸다며 실무라인의 공을 청와대가 가져가려는 듯한 홍보가 안쓰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이미 백신을 확보한 우방국과 백신 수합을 추진하는 외교력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라도.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주한미군이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들여와서 국내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론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의료진도 먼저 맞는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 의료진은 오늘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해 봤더니 미군이 제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요청해서라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윤동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킬 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자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사를 맞습니다. 지난 주말 주한미군이 들여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접종되는 미국 모더나 백신입니다. 오늘 경기도 평택, 오산, 전북 군산의 미군기지 3곳에서 주한미군 의료진과 주요 지휘관들은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당초 오늘 접종 대상에는 미군기지 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간호사와 군무원도 포함돼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제외됐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모더나 백신이 미국에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선 아직 승인받지 못했다며 한국 정부가 접종 연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미군 부대 내 한국 국적자 전체에 대한 일괄 승인 여부를 주한미군 측과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만
임상시험을 모두 통과해 미국 정부가 승인한 만큼 전원이 접종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책임자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이 법은 처벌이 너무 가혹해서 사업 환경에 큰 문제가 될 거란 반발이 기업들로부터 제기돼 왔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처벌 규정을 상당히 완화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의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부안이 기존 여당 법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정부안이 너무 보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은 유가족들 너무 절망스러운 상태예요. 정부안은 여당이 낸 법안의 처벌 대상에서 정부 책임자를 빼 장관과 지자체장을 제외시켰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도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낮췄고 법 시행 유예기간도 2년 더 늦췄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이 법안 심의에 비협조적이라며 야당 탓을 했지만 지금 야당도 지금 사실상 지금 심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태라서 좀 해봐주세요.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오늘 소위 심사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단일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치기 처리하는 법하고 날치기 처리하지 않고 야당을 끌어들여가지고 굳이 합의 처리하자고 하는 이런 잣대의 기준이 뭐냐.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처리할 방침이지만 8시간 넘게 진행된 오늘 첫 법사위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셨듯이 야당도 기업도 노동계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물론 다 다릅니다. 특히 재계는 이렇게라도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기업을 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장 중소기업들은 불만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이제 대표가 책임지라는 거라서 기업이 잠재적인 범법적으로 만드는 것과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처벌법까지 통과된다면 누가 경영을 책임지겠냐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CEO가 언제 감옥 들어갈지도 모르고 언제 경찰에 맨날 불려다니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시행 시기를 조금 늦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대표가 곧 오너거든요. 결국 오너를 처벌을 하게 되면은 누가 사업을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방보다 처벌에 급급한 법안이란 점이 가장 큰 불만입니다. 결국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고용은 더욱 악순환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거고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앞두고 경총 송경식 회장과 부회장은 오늘 잇따라 국회를 찾아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노동계 역시 말도 안 되고 당혹스럽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산재 피해 유족들은 정부안은 참고도 하지 말라며 국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영균 씨 어머니 등 산재 피해자 유족들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항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안을 이 정부안을 참고조차 하지 마세요. 우리 원안 가지고 논의하세요.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쪽으로 지금 제가. 유족들은 손해배상액을 낮추고 유예 대상을 늘린 정부안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 목숨이 달려 있어요.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방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산재 피해 유족들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원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이 알려지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도 오늘부터 단식에 합류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00명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제도 마련을 위해 유예기간을 둔다는 전제 조항을 없앨 경우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을 6개월 만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도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책임을 방기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먼저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17일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경찰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무려 46명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5달 넘는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공소권 없음이었습니다.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 7명의 강제추행 방조 혐의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예뻐서 그랬겠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경찰은 박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 유출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로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군인인 2명은 군부대로 넘겼습니다. 빈손 수사 지적에 경찰은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판사가 모두 기각해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확인된 사실은 밝혔어야 하는데 경찰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며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보셨듯 수사는 명확한 결론 없이 종료됐습니다.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되는 2차 가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뒷말을 남긴 6개월의 수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7월 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끝난 시각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죠.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권력과 유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 하지만 박 시장이 실종된 날부터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고소인을 곧 찾겠다, 참교육시켜주겠다 등 협박성 글이 올라왔고 가짜 미투라는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그리고 좁혀가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박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간 진행해 논란을 자초했던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 또 한 번 무리를 빚었죠.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당도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급기야 최근에는 이른바 조국 백서 추진위원장이었던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피해자가 쓴 손편지라며 사진을 올리고 피해자 실명까지 노출했습니다. 범죄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피해자의 이름 자체를 공개했기 때문에. 6개월 가까운 수사에도 의혹을 풀지 못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불과 엿새 전의 일입니다. 야권에선 당장 확인된 사실관계도 밝히지 못했다며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비판합니다. 경찰은 4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제한된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결론은 이미 예고됐던 것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내일부터 한파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초속 5m가 넘는 바람과 함께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윤서아 기자, 벌써 꽤 추워 보이는데 서울도 이미 영하권으로 떨어졌죠? 네, 세찬 겨울바람에 체감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지만 실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부터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 빙판길도 예상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과 경기 동부에는 한파특보가,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영하 12도를 비롯해 철원은 영하 17도, 대관령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 50cm, 호남 30cm, 충남 20cm 등 서해안과 호남 지역은 오늘 폭설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이들 지역엔 새해 첫날까지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새밑 한파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그 다음 날도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동파 사고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TV조선 윤서아입니다. 한 남성이 헬스장을 점거한 채 러시아 대통령 푸틴 지시로 건물을 폭파할 거라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12시간 대치 끝에 경찰 특공대에 진압됐습니다. 왜 이런 난동을 부린 건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특공대 2명이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연막탄을 터뜨리며 창문으로 진입하더니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4층 헬스장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하던 회원하고 운동하던 회원을 데리고 이쪽으로 해서 뿌리는 사이로 도망가려고. A씨는 헬스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이곳을 폭파하겠다며 12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A씨는 러시아 대통령이 시켰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오히려 각종 도구 등을 창밖으로 던지며 출동한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점거 모습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난동 과정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유명 보디빌더가 되지 못한 불만을 풀기 위해 챔피언 출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성을 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제가 14년도 국내 대회 챔피언이었거든요. 경찰은 A씨에게 방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의 현직 구의원이 심야에 파티룸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구의원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1시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 건물. 경찰관이 파티룸 업소 출입구에 길을 대어보더니 곧장 문을 두드립니다. 소음 신고에 출동한 경찰과 구청 직원이 모임 중이던 남성 5명을 적발한 겁니다. 한 달에 한 4-5번 정도는 항상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한 10시 넘어서 갈 때까지 음악 소리가 되게 크게 나고 조명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이들 남성들은 앰프 시설까지 갖추고 노래를 부르던 중이었습니다. 적발된 남성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현직 마포구의회 A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의원은 파티룸인지 전혀 몰랐다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있다라고 해서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코로나19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했고요. 경찰은 마포구청의 집합 금지 위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이들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해맞이 명소로 알려진 포항 구룡포 마을에서 나흘 동안 2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상인은 관광객 방문마저 걱정인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우려를 하는 게 구룡포 마을뿐이 아닙니다. 이심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구룡포항 공판장에 임시선별진료소가 들어섰습니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민들이 줄지어 검사를 받습니다. 구룡포에서 나흘 만에 27명이 잇따라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구룡포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지 모르셨어요? 모르지. 계속 알았어요. 계속. 포항시는 어제 선박 조기 입항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늘 구룡포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구룡포 주민 6,700여 명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룡포에는 해맞이 명소로 알려진 호미곶도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합니다. 방역이 하는 게 좋죠. 우리는 손님 오는 것도 우리는 걱정이에요. 우리가 감염이 될게. 경포해변 백사장에 들어간 관광객. 드론이 출입 통제선을 무시한 모습을 포착해 경고 방송을 합니다. 관광객분들께서는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즉시 통제선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는 새해 첫날 해맞이 명소에 전 직원 1,200여 명을 투입해 관광객을 전면 통제할 방침입니다. 집단 감염 속에서 해맞이 인파 걱정까지 겹친 동해안 주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당첨자의 부적격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추첨을 통해서 다시 주인을 찾는데요. 대부분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 데다가 당첨만 되면은 억대의 시세 차익도 가능해서 인기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이런 아파트가 한 채 나왔는데 몇 명이 몰렸을까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분양을 마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당첨자가 부적격 처리된 전용 59제곱미터형 한 채를 두고 오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분양가는 5억 2,600만 원으로 인근 아파트 분양권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시세 차익만 5억 원이 넘습니다. 59제곱미터짜리가요. 10억 5천에서 11억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당첨만 되면 로또인데. 이 청약에는 오늘 하루 29만 8천여 명이 몰리면서 접수 사이트는 한때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에서는 당첨을 기대하기 힘든 20, 30대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신혼 특공 이런 거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은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넣어볼 수 있으니까. 실제 올해 무순위 청약자 가운데 30대가 48.1%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도 14.3%에 달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약 경쟁이 계속 심화될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계속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분양시장에 몰리면서 청약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구의역 사태에 대한 변 장관의 발언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비판을 교훈 삼아 앞으로 잘하라고도 했습니다. 변 장관 임명을 온몸으로 반대한 야당 귀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명장 변창흠 국무위원회 임함.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건네고 박수를 보냅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뒤 구의역 발언으로 안전과 인권 문제,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스스로에게 큰 교훈이 됐을 것이라며 교훈을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변 장관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민 신뢰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아들의 병역 면제 등 특혜 논란을 빚었던 윤해 장관 임명 때도 청문회 때 시달린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이 그런 막말을 했다면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럴 거면 왜 임명했냐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대통령, 사람이 먼저인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가가 임명 강행인 그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또 변 장관의 SH 사장 시절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업무 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SNS를 통해 징계위원회의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주장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뿐 아니라 사법체계를 부정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하면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추 장관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 대리인과 다수의 법률 전문가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은 580만 명이고 여기에 드는 총 재원은 9조 3천억 원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영업이 제한됐거나 금지됐던 자영업자와 이를 못했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송명철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9조 3천억 원, 지원 대상은 580만 명입니다. 연말 3차 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이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입니다. 5조 1천억 원을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고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 안정에 1조 6천억 원을, 음압병상 확충 등 코로나 방역에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집합 금지 업종엔 1.9%대 저금리의 임차료 대출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들한테 힘을 좀 보태기 위해서 금리 인하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고 금일 중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총 3조 원 규모가 거론됐지만 심각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9조 원 이상으로 액수를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성한 재난지원금만 31조 4천억 원. 재정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가는 노력 역시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한 집행에 나서 1월 11일쯤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코로나19로 문을 닫아야 했던 주점이나 스키장, 체육시설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업이 금지됐던 곳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지는 김주영 기자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대책을 통해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과 학원, 스키장 등의 매출과 상관없이 300만 원을, 영업에 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등엔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보다 소득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보험 설계사와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은 최대 100만 원을, 개인 택시기사는 100만 원, 법인 택시기사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들어간 여행과 항공업 종사자들은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 현금 지원보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급휴직하는 기간 동안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기보다는 어떤 다른 생산적인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규제를 좀 허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업종에서도 세금 감면 같은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하고 재산세 증가분이 엄청 커가지고 거기 해서 한 1억 정도 매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폐업 소상공인에도 50만 원을 지급하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을 검토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됐는데 코로나 확산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인 걸까요? 미국은 입원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했고 영국은 신규 확진이 하루 4만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중환자실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텐트 안에 만든 임시 병상도 모자랍니다.
미국 내 입원 치료 환자가 26일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한 크리스마스 연휴 여파는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캘리포니아 등 6개 주 입원 환자는 역대 최다입니다. It is clear and understandable that it's likely those stay-at-home orders will be extended. 미 보건당국 관계자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백신 접종국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이를 전망이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영국은 최초 백신 접종국임에도 불구하고 전파력이 최대 70% 더 큰 변이 바이러스로 일일 신규 확진이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t's very tough. We've had a combination of you have this increased demand, ambulances keep coming in. 오늘 인도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이미 20여 개국으로 퍼졌습니다. 여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마스크를 안 쓰면 징역형까지 내리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영국, 스위스에 이어 일본과 핀란드에서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2020년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매해 연말이면 전주 한 동네에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 소식 기다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해 성금 도난 사건을 우려했는지 올해는 장소를 바꿔서 안전하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교회 옆 화단 구석에 숨긴 종이상자. 상자 안에서 돼지 저금통과 5만 원짜리 지폐 등 7천여만 원이 나옵니다.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건넨 성금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거르지 않고 그런 선행을 해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저는 이 동네 천사마을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얼굴 없는 천사는 오늘 교회 근처에 성금을 뒀다며 주민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지난해 도난 사건을 의식했는지 올해는 성금 상자를 주민센터에서 도보로 약 300m 떨어진 한 교회 공터에 두고 간 겁니다. 옆에 놓고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잘 보이지 않게 숨겨놓으셨고요.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올해 성금 7,012만 8,980원을 전달하며 21년째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7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성금과 함께 코로나로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이겨낼 거라 믿는다며 희망의 편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사람들은 못을 아무데나 쉽게 박습니다. 박히는 벽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도 가족, 친구, 이웃 가슴에 얼마나 많은 못을 박으며 살았는지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어디에라도 못을 박는 일, 내가 너에게 못을 박듯이 너도 나에게 못을 박는 일. 이사를 간 시인이 벽마다 가득 박힌 못을 뽑고 벽에 기대 쉬는데 벽 뒤쪽에서 또 누가 못질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은 저마다의 가슴에도 자책의 못으로 날아와 박힙니다. 시인이 아내와 함께 고백 성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못자국이 많은 남편의 가슴을 못 본 채 했습니다. 시인은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뽑아내지 않은 못 하나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겨둔 못대가리 하나가 쏙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차마 뽑지 못한 못, 저마다 한두 개쯤 품고 있을 셈이 칩니다. 그렇듯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못 받고 패 끼친 이웃과 세상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미천 나눔과 베품의 시절이기도 하죠.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익명의 독지가 되고 키다리 아저씨가 10년에 걸쳐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난주 한 해 앞당겨 지키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2012년 1월 대구 공동모금회 불쑥 찾아와 1억 원을 내놓은 지 9년 만입니다. 어찌나 소리 없는 나눔이었던지 부인도 3년 뒤 신문에 실린 남편의 메모지 필체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모금의 사람들이 조각조각 모은 그의 내력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여의면서 학업도 포기하고 일하다 3평이 안 되는 단칸방 살림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60대 중반의 사업가. 부부가 늘 아끼는 삶을 살며 번 돈 3분의 1을 이웃과 나눠왔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너나 없이 코로나의 컴컴한 터널에 갇혀 살면서 온정의 손길도 얼어버린 셈이칩니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가 남긴 이 말이 더욱 값지게 다가옵니다. 나는 마중물일 뿐입니다. 그가 부은 한 바가지 마중물이 모든 이의 가슴에 사랑과 나눔의 군불 지피기를 소망합니다. 12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였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